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지라 불리는 울산.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화처럼 내려오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만 들어가면 인생 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현대차 생산직 신입사원의 초봉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세전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과장급이나 대기업 5, 6년차 대리급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만 60세 정년이 칼같이 보장되고 강력한 노조라는 든든한 방패 아래서 평생 직장을 보장받으며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곳.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킹산직이라 불리던 시절의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이 자리는 자식에게 꼭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철옹성 같던 신화가 안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시장이 변해서일까요? 아니요, 최근 울산 공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한꺼번에 390명이 넘는 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전례 없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취준생이 킹산직 공채에 목을 매는 사이 정작 안에서는 꿈의 직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생산직 신화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태와 왜 회사가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울산 공장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 측에서 현장 직원 390여 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단일 사안으로 수백 명이 동시에 징계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적발된 사유들은 눈을 의심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 연장 근무와 조기 퇴근입니다.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만 해두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일찍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챙겨간 셈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현장 전체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두발 뛰기 혹은 묶음 작업이라 불리는 편법 근무도 드러났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한 명이 몰아서 하고 남은 한 명은 그 시간에 쉬거나 노는 방식입니다. 공장 라인은 돌아가고 차는 생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약속된 인력이 아닌 편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야간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낚시를 하러 가거나 신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초봉 8천만 원,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이들이 보여준 이러한 기강해이는 킹산직을 꿈꾸며 밤낮으로 공부하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이 성역에 무너진 기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장 기강회의의 상징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와이파이 사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근무 시간 중 공장 내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측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라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축구 경기를 보는 일이 너무 많아 안전사고 위험과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설치해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며 한 손으로 차를 조립하는 모습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설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눈 감고도 한다는 자만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노조는 이를 노동자의 권리 침해라며 특근 거부까지 선언하며 저항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만드는 차를 어떻게 믿고 타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 갈등은 결국 징계와 소송으로 번졌고 현재 공장 와이파이는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업 경영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매년 임금은 올리고 정년은 늘려달라며 투쟁하면서 정작 업무 시간에는 유튜브를 보는 노동력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교영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군말 없이 일하는 로봇 한 대를 더 들여놓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내부 갈등과 기강 해이가 이어지는 동안 현대차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한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1000개 크기의 대지에 17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만든 미래형 공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생산성 차이를 목격합니다. 울산 공장은 약 3만 2천 명의 직원이 연간 150만 대를 생산합니다. 직원 1인당 연간 약 47대를 만드는 셈이죠. 그런데 미국의 메타플랜트는 단 880명의 직원이 연간 30만 대를 생산합니다. 직원 1인당 생산량이 무려 340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미국 공장 직원 1명이 울산 직원 7명 몫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7배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미국 직원이 슈퍼맨이라서일까요? 아니요. 거긴 사람 대신 로봇과 AI가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부품 이동부터 조립 검수까지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수행합니다. 미국 공장의 경영진에게 근무 중 와이파이나 허위 캐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로봇은 딴짓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디에 더 투자하고 싶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신화가 대중의 지지를 잃은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고용 세습 논란입니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한때 노사 합의의 산물이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현대판 음서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2만 명의 취준생이 단 몇백 명을 뽑는 공채의 지원에 밤을 새우며 스펙을 쌓을 때 누구는 부모가 현대차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고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사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2030 세대에게 킹산직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타파해야 할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라 국민적 정서가 된 배경에는 내부의 밥그릇 챙기기와 외부의 차별을 당연시해온 그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자기들의 성벽을 높이 쌓고 임금 인상을 외칠수록 그 밑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 비참해졌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외치지만 정작 하청 노동자들과의 격차 해소에는 소극적이었던 모습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될수록 생산직의 신화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부품 수는 3만 개에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라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사라진 자리를 배터리와 모터가 대신하면서 인간의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 경력의 용접공이나 조립공이 최고의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0.1mm의 오차도 없이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팔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25kg의 무거운 부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까지 로봇의 몫이 됩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몰래 퇴근하지도 않고 일하면서 동영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킹산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동안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그 멸종의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독일의 비보를 전합니다. 유럽 자동차의 자존심이자 87년 전통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위기 원인은 현대차의 현재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전환 타이밍을 놓쳤고, 둘째, 가성비 좋은 중국차의 공세에 밀렸으며, 셋째, 고비용 저효율의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며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오늘이 현대차의 3년 후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생산의 중심축을 조용히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20년째 일해온 베테랑 홍길동 씨는 요즘 퇴근길이 무겁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도 현대차 들어갈 수 있어? 예전 같으면 그럼 아빠가 추천해줄게 라고 했겠지만 이제 그는 대답을 피합니다. 10년 뒤에 이 공장에 사람이 남아있을지, 이 직업이 존재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간 자리를 회사는 더 이상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390명의 무더기 징계 소식과 로봇 공정의 확대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냉혹한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20세기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그들이 21세기 디지털 혁명 앞에서는 가장 먼저 대체되어야 할 비싼 비용으로 전락한 현실. 이것이 김철수 씨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몰락은 단순한 한 직종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00년 전 마차 시대가 자동차 시대로 넘어갈 때 마부들이 아무리 단결해서 시위를 해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의 해일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기득권과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생산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하며, 기업은 그 변화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10년 뒤 교과서에는 변화를 거부한 내부 갈등으로 무너진 세계 3위 기업이라는 기록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 생산직만 들어가면 인생 끝이다 라는 말은 이제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다는 경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해일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킹산직 신화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성역은 없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로봇의 팔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지만 날카로운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